철거 통보. 재개발 구역. 강태훈이 현장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펼친 건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정리된 골목들이 위성사진처럼 납작하게 내려다 보였어요. 지도 위에 그 구역은 음영 처리된 사각형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수용 면적 1240제곱미터, 잔여 점포 1개소, 협의 진행률 97.3%. 숫자는 언제나 명확했고 명확한 것들은 태훈에게 안도감을 주었으니까요. 그는 10년 넘게 그 안도감으로 살아왔습니다. 불분명한 것들을 숫자로 눌러 정리하고 감정이 끼어들 자리를 도면으로 채우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평면도를 펼치는 것. 그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퇴색한 천막, 비닐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번지는 형광등 불빛. 전형적인 노후 상권이었어요. 정리되어야 할 것들의 얼굴을 그는 수백 번도 더 봐왔고 그 얼굴들은 늘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쳐있고 낡아있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완강한 표정. 태훈은 그 완강함이 감상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마지막 표정이라고. 그는 그 표정을 안타깝게 여긴 적도 불편하게 여긴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처리해야 할 변수로 분류해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진 속 간판의 글씨가 눈에 걸렸습니다. 오수선 당신의 온도를 수선합니다. 태훈은 잠깐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온도를 수선한다.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온도는 측정하는 것이지 고치는 것이 아니었고 수선은 형태가 있는 것에나 쓰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장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읽는 사람을 잠깐 붙들어두려고 만들어진 문장처럼 억지로 시선을 잡아두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97.3이 100이 되려면 나머지 하나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숫자가 완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건 그가 스스로 세운 원칙이었으니까요.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태훈은 걸음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어요. 오래된 천과 기름과 무언가 미묘하게 따뜻한 것이 섞인 냄새가 골목 전체에 낮게 깔려 있었는데 그게 낯설지 않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끝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감각을 재빨리 무시하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점포들은 이미 셔터가 내려가 있었어요. 부동산, 세탁소, 철물점, 꽃집. 간판은 남아있었지만 불이 꺼진 간판은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사람이 빠져나간 공간이 얼마나 빠르게 사물로 돌아가는지를 태훈은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에게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골목 안쪽 벽에 누군가 분필로 써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았습니다. 태훈은 그 앞을 천천히 지나쳤어요. 실적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런 문장을 멈춰 서서 읽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아주 잠깐 0.5초쯤 더디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수선의 불빛은 골목 끝에서 혼자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점포들이 모두 어둠 속으로 물러난 자리에서 그 노란 불빛만이 좁은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태훈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소리였습니다. 이 골목이 무너지든 말든 협의가 되든 말든 그 소리만은 계속될 것처럼.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재봉틀 소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어요. 마치 그가 들어온 것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기계는 리듬을 잃지 않고 돌아갔고 그 소리의 주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서윤아였어요.
흰실이 감긴 보빈을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잡아당기면서 빛바랜 남색 점퍼를 무릎 위에 반듯하게 펼쳐놓고 그녀는 작업대 위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낭비 없이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마치 이 공간에서 흔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태우는 그 손을 한 박자 더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태성건설 강태훈 대표입니다. 협의건으로 찾아뵈었어요. 유나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보지도 않았어요. 협의는 서면으로 3번 드렸는데요. 그 서면에 회신이 없으셨으니까요. 서면 보내셨고 저도 받았어요. 그러면 협의 완료 아닌가요? 태우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를 그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했어요. 회의실에서 그가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서둘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마치 이 대화가 그다지 급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대꾸하고 있었습니다. 불쾌한 감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태우는 자신이 당황한다는 사실이 더 불쾌했어요. 최종 철거일은 3개월 후입니다. 보상안을 직접 설명드리려고요. 그제야 유나가 재봉틀을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올려다봤을 때 태우는 처음으로 그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로가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피로를 어딘가에 단단히 묶어두고 있다는 느낌, 억지로 눌러놓은 무언가가 그 눈 뒤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우는 그런 종류의 감각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빨리 시선을 걷었어요. 유나는 천천히 공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었어요. 또 접었습니다. 그러더니 재봉틀 밑으로 손을 밀어넣고 그 접힌 봉투를 기계 아래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구겨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반듯하게 나중에 꺼낼 수 있도록. 그 동작이 이상하게 태훈의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찢어진 건 고칠 수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근데 없어져 버린 건 못 고쳐요. 태훈은 한 박자 늦게 답했어요. 감성으로는 도시 못 만듭니다. 맞아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도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냥 사람 사는 데거든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문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닐 창호지에 번지듯 맺힌 그 얼굴은 낯설었어요. 외투가 반듯했고 표정이 단정했고 이 공간에서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수선이 필요한 것이 이 가게가 아니라 저 창문 속에 누군가인 것처럼 그 얼굴이 잠깐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명함을 다시 집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태우는 그걸 문을 여는 순간 느꼈어요.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 회의실에서 손이 비어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항상 펜을 쥐고 있었고 누군가 항상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공간의 법칙이었어요. 태성건설 임원 회의실은 멈추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전무 이재호가 스마트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위를 향해 있었어요. 아무도 그 폰을 설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태훈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시선을 살짝씩 비켜두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상석에 앉으며 그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오수선 앞 골목에서 찍힌 것이었어요. 태우는 사진 속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작은 체구의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선명하게 잡혀 있었고 그의 표정은 어딘가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이 업계에서 10년을 버텨온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 사진이 2장 더 있었습니다. 골목 할머니 3분이 그를 등 뒤에서 밀어대는 장면. 그리고 그가 수선집 안재봉틀 옆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이었어요. 외투가 반듯한 채로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배경은 낡은 나무 선반과 실패들이었어요. 그 대비가 우스꽝스럽다는 걸 태훈 본인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 기사 나고 나서 오늘 오전까지 1.7포인트요.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SNS 반응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인간적이다, 의외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이 4시간 만에 3만 건을 넘겼어요. 언론도 2번째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태훈은 폰을 집어 직접 스크롤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재벌 사장 인간미 뭐냐 진짜. 수선집 사장님 말빨 미쳤다. 저게 맞받아치는 거지. 골목 할머니들한테 등 떠밀리는 거 웃겨 죽겠음. 근데 저 사람 눈이 왜 저래요? 무서운 거 아니라 슬픈 것 같은데. 태훈은 4번째 댓글에서 스크롤을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멈추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그 댓글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슬픈 것 같다는 말. 자신의 얼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무서운 것과 슬픈 것은 달랐어요. 그는 무섭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차갑다는 말도요. 냉정하다는 말도. 그런데 슬프다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그 댓글을 읽고 나서야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걸 이용합시다. 재호가 말을 이었어요. 이미지 프로젝트 쪽으로 공식화하면 어떨까요? 수선집 사장이랑 몇 번 더 행사 동행하고 자연스럽게 노출을 늘리는 거예요. 주가가 이 정도면 주주들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재개발 반대 인사와의 우호적 관계, 이게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태훈은 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소리 없이. 알겠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이후 1시간 동안 그는 숫자와 일정과 공정률을 얘기했습니다. 흔들린 것이 없는 것처럼 그 폰 화면 속 표정 따위는 처음부터 보지 않은 것처럼. 그게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떤 것도 자신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원칙으로 그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각 수선집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유나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어요. 단골 박정순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옆 골목 떡볶이집 사모님이 들어왔고 전파상 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3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수선집이 꽉 찼어요. 공간이 원래도 좁았으니까요. 천장이 낮았고 재봉틀이 2대였고 그 사이 통로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했습니다. 이 공간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넓었어요. 사람이 들어올수록 좁아지는데 이상하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 봐봐 이거. 박정순 씨가 폰을 들이밀었어요. 유나는 한 손으로 실을 잡은 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굳은 얼굴의 태훈. 그 아래로 태훈이 수선집 낡은 의자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유나는 숫자를 보고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200이라는 숫자가 낯설었습니다. 이 수선집에 하루에 오는 손님이 많아야 10명이었으니까요. 어머, 이거 어제야? 맞아요. 내가 찍었어요. 기자인 줄도 몰랐는데. 그냥 웃겨서요. 웃기긴요. 우리 유나 대단하지. 저 사람 말 막아버렸잖아. 사람들이 와글거렸어요. 수선집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폰을 박정순 씨에게 돌려주고
다시 재봉틀로 시선을 내렸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웃기고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남았어요.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게 뭔지 생각하려다가 페달을 밟았어요. 재봉틀이 돌아갔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감각에 집중했어요. 그 감각만 선명해지면 나머지는 사라졌으니까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머리가 조용해진다고. 아버지였으면 오늘 뭐라 했을까? 혼자 중얼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재봉틀 소리 사이로 잠깐. 야, 유나야, 인터뷰 요청 엄청 들어오겠다. 됩니다. 거절하게. 인기 있을 때 써야지. 저 인기 필요 없어요. 짧게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떠들었지만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남색 점퍼의 소매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실밥이 풀린 곳이 세 군데였어요. 오래 입은 옷이었습니다. 오래 입었다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집에 오는 옷들은 다 그랬습니다. 버리기 싫어서 가져오는 옷들이었으니까요. 유나는 그게 좋았어요.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집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내일 일정과 보상안 수정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다른 창을 열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SNS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 눈이 왜 저래요? 무서운 거 아니라 슬픈 것 같은데. 그 댓글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리플이 23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리플을 열지 않았어요. 창을 닫았습니다. 서류로 돌아갔어요.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그 숫자들이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무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골목이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혼자 켜져 있을 골목. 태우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창은 닫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수선집 문을 다시 연 건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엔 명함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 그는 문을 열자마자 명함을 집어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왔어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유나는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어요. 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공기의 무게가 첫날과는 달랐으니까요. 첫날은 압박이었고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훈이 말했어요. 저번에 거절했는데요. 그때와 다른 제안입니다. 유나는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어요. 재봉틀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태훈은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꺼내서 펼쳤습니다. A사 2장짜리 문서였어요.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협약서. 유나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은 채 곁눈으로 그 제목을 봤어요. 그 단어 하나가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철거 유예 3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회사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는 조건으로요. 봉사 행사 동행, 인터뷰 2건, 캠페인 사진 촬영. 이게 전부입니다. 유나가 재봉틀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를 쇼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철거 반대하는 상인이 건설 대표랑 웃으면서 봉사하는 사진. 그거 찍어서 뿌리면 재개발 반대 여론 잠재우는데 딱 좋죠. 대표님 이미지도 살고 방해물도 없어지고. 어쨌든 3개월 뒤에 밀어붙이면 되고.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유나는 그 침묵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됩니다. 유나는 다시 페달을 밟았어요. 재봉틀이 돌아갔습니다. 태우는 서류를 접지 않았어요. 카운터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늘이 천을 뚫는 걸 바라봤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멈추면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손이 움직이면 머리가 조용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가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그 소식은 1시간 만에 골목에 퍼졌습니다. 떡볶이집 사모님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그 뒤로 전파상 아저씨가 왔고 양복점 강 사장이 왔습니다. 수선집이 또 가득 찼어요. 비좁은 공간에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외투에서 찌개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의 신발에서 골목 흙 냄새가 났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의 냄새였어요. 유나는 그 냄새들을 몇 년치씩이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 사모님이 물었어요. 네. 왜? 쇼하기 싫어서요. 야, 유나야. 사모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유나는 재봉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화가 나면 버티기 쉬웠어요. 낮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더 어려웠습니다. 3개월이잖아. 시간이잖아. 그게 쇼든 뭐든 간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기는 거야. 그 시간 뒤에 어차피 똑같이 나가야 하는데요. 어차피 나가야 한다고 지금 나가? 그게 말이 돼?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선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파상 아저씨가 낡은 문틀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봤어요. 강 사장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만 유나를 보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뭐라도 할 수 있잖아. 서명 더 받을 수도 있고 구청에 다시 민원 넣을 수도 있고 언론에 제대로 알릴 수도 있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움직이면 돼. 근데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유나야. 아무것도.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 집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지. 그 말에 유나의 손이 재봉틀 위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아무도 그걸 들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나가면서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수선집에 유나 혼자 남았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졌어요. 형광등이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카운터 한쪽 구석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남자 한 명이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일할 때 웃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할 때는 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수선집을 시작한 건 유나가 4살 때였어요. 유나가 이어받은 건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이어받은 게 아니라 놓지 못한 거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 2가지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봉틀 밑에 끼워둔 공문 봉투가 생각났어요. 반듯하게 접어서 넣어뒀던 봉투. 나중에 꺼낼 수 있도록. 그 나중이 이제 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오래 그 사진을 봤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말하는 대신 일했습니다. 유나도 그랬어요.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이 집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유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태훈을 봤어요. 태훈은 로비 입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제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태훈이 어제 두고 간 협약서였습니다. 봉투가 펴져 있었어요.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훈이 가까이 오자 유나가 말했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조건 하나 붙입니다. 말씀하시죠. 저 들러리 안 해요. 행사 가면 제 할 말 다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도요. 사정 검열 없어요. 그리고 행사 내용이 보여주기식이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바꿉니다. 그게 싫으면 계약 없어요. 태우는 유나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잠을 얼마나 잤는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해 타산이 없는 결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얼굴을 태우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러시든가요? 유나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우는 펜을 집어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유나는 펜을 받았습니다. 잠깐 멈추었어요. 아주 짧게.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빠르게, 깔끔하게. 일어났어요. 저 일 있어서요. 유나가 먼저 나갔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서서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필체가 단정했습니다. 망설인 흔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태우는 알았습니다. 그 펜이 잠깐 멈추었다는 걸. 그리고 그 멈춤이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다는 것도. 행사장은 지나치게 반듯했습니다. 현수막이 2개였어요. 하나는 태성건설 로고가 박혀 있었고 하나는 지역사회 나눔 캠페인이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접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새 교복들이 포장지에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카메라가 2대였습니다. 한 대는 행사 기록용이었고 한 대는 홍보팀 담당자가 직접 들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태훈이 들어서자마자 렌즈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태훈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훑었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어요. 이런 공간에서 그는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흘러갈 것이었으니까요. 예정대로 흘러가는 것들이 그에게는 언제나 가장 안전했어요. 그리고 안전한 것들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게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입구 쪽이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 낡은 교복 수거함이 놓여 있었는데 몇몇 아이들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새 교복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소매가 해지거나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가 망가진 교복을 들고 온 아이들이었어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입겠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는 수선 코너가 없었어요. 새 교복을 나눠주는 행사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행사 기획자도 자원봉사자도 홍보팀도 준비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행사는 새 것을 나눠주는 행사였지 낡은 것을 고쳐주는 행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유나가 가방을 열었어요. 바느질 도구였습니다. 실패, 바늘집, 작은 가위, 여분의 단추들. 처음부터 챙겨온 것들이었어요. 행사 시작 전부터 이미 결정이 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랬어요. 말하기 전에 이미 행동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접수 테이블 옆 빈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이리 와요. 앉아봐요. 홍보팀 담당자가 태훈을 봤어요.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유나는 첫 번째 아이의 교복 소매를 펼쳐들었습니다. 해진 자리를 손으로 짚어봤어요. 실을 꺼내 바늘에 꿰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낭비가 없었어요. 아이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둘 다 많이 입었네요.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형껏 물려받은 거예요. 좋다. 그럼 더 오래 입어야지. 아이가 웃었어요. 태우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새 교복 포장을 뜯는 아이들의 얼굴과 달랐어요. 뭔가 다른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태우는 한 박자 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신의 구두였습니다. 반듯하고 비쌌어요. 흠 하나 없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물건이었어요. 낡은 것들 사이에서 혼자 새 것이었습니다. 그 대비가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어요. 유나는 두 번째 아이의 교복으로 넘어갔습니다. 단추가 2개 떨어진 것이었어요. 단추를 꺼내 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퍼였어요. 네 번째는 바지 밑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줄을 섰어요. 새 교복 테이블 앞이 아니라 유나 앞에. 아이들이 스스로 줄을 섰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카메라 담당자가 렌즈를 돌렸어요. 태훈 쪽이 아니라 유나 쪽으로. 태훈은 그걸 봤습니다. 처음엔 말을 하려고 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교복 소매를 꿰매다가 유나의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바늘이 천 위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1초쯤. 아이는 몰랐어요. 태훈만 봤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다시 움직였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유나가 태훈 옆으로 왔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을 봤어요. 카메라는 꺼져 있었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고쳐 쓰는 게 더 따뜻할 때도 있어요.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표님은 모르시죠? 그 느낌. 태훈은 그 말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유나가 보던 쪽을 같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쪽을. 낡은 것들을 들고 온 아이들이 있는 쪽을. 그쪽을 보면서 태훈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뭔지 몰라서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차가 먼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유나가 혼자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골목 쪽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사장 모퉁이를 돌기 직전 발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습니다. 0.5초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태훈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또 쥐었다가 폈어요. 뭔가를 오래 잡고 있다가 놓아버린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지나갔어요. 셔터 내려진 점포들, 꺼진 간판들, 분필 글씨가 남아있는 벽. 우리는 여기 살았습니다. 라고 적혀있던 그 벽이었습니다. 차가 그 앞을 빠르게 지나쳤어요. 빠르게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나친 뒤에도 보였어요. 밤이었습니다. 태훈은 집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심 불빛이 낮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충분했어요. 늘 그랬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생각났어요. 16이었습니다. 밑창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본드로 붙여가며 신었어요. 한 학기를 더 신었습니다. 어떤 날은 빗물이 들어왔어요. 양말이 젖었습니다. 그래도 신었어요. 친구가 새 것 사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버렸어요. 이유 없이 그냥. 더 이상 못 신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칠 수 있었어요. 고치면 됐습니다. 그런데 버렸어요. 고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빨랐으니까요. 빠른 게 맞는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오래 살아왔어요. 오늘 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형 것 물려받은 거예요. 라고 했던 아이. 유나가 소매를 꿰매주는 동안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눈. 다 된 다음에 웃던 얼굴. 태훈은 그 아이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은 기억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현장에서 만난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옆에 바느질하던 유나의 손도 함께 기억되었어요. 태훈은 손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리고 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손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이 지금까지 버린 것들을
고칠 수 있었는데 버린 것들을. 그것들이 오늘 밤 전부 떠올랐습니다.